네,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최순실 게이트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서성교 YTN 개관 해설위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일 집회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집회를 통해서 그냥 민심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현재 일정으로 봤을 때 좀 그대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부에서도 뭐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만 여론조사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90%를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대로 버티면서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그동안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상당수가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책임론, 직접 책임론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순실 관련 일들이 국정의 어느 한 곳에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일이 퍼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대로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제 주말을 거치면은 그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다가 아마 민심을 확인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씩 그동안에 야3당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랐었는데 어쨌든 야3당 이번 12일 날 집회에는 모두가 좀 참여하기로 했죠. 그래서 아마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압축적으로 오늘 얘기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을 그 현안 질의에서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장의 자진 하야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뭔가 60일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다. 대신 이제 대통령께서 일정에 협력하면서 하야를 약속하고 나서 정치 일정을 잡는 이른바 질서 있는 하야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면 바로 지금 다음 주부터라도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건 뭐 조건부 하야를 선언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체로 그런 국면이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탄핵 거론하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또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관계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에 명백한 불법 행위다. 그럴 경우에는 탄핵 절차,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내일 이제 대국민 비판 시위는 아마 두 가지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지난 주말에 시위에서 약 한 20만 명이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만약에 내일의 경우에 20만보다 많은 30만, 40만, 50만이 된다면은 예. 국민의 그 어떤 분노, 국민의 비판이 더 거세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두 번의 집회가 굉장히 질서 있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물론 대통령 퇴진하라 하야하라는 요구는 거세였지만은 어떤 물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이제 분노가 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 내일 집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게 되고 물리적 충돌이나 과격한 시위가 있게 되면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두 야당이 내일 이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사에만 참석하고 나머지 경청하고 행진이라든지 시위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말했지만은, 이제 국민의당은 당론을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퇴진 운동을 하겠다. 오늘부터 적극적인 퇴진 서명 운동에도 돌입했는데, 두 야당이 조금은 결은 다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 퇴진에는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만에 하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다거나 하면은 그것은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역풍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특정 노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앞 100m 앞까지 지금 행진하겠다 해가지고 경찰에서는 불허했었죠. 근데 불허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가지고 가겠는데요. 이때라도 전체적인 민심을 전달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고요. 과거에 그런 것에 따른 논란 또 물대포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할 겁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엑스맨 비슷하게 오히려 반대 진영에서 들어와가지고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하나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에 이제 최근 전국 관련해가지고 국회가 주도해서 책임 총리와 거국 내각 하는 것이 계속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게 동시에 뭐하고 맞물려 있었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예, 네. 같이 맞물려 있었는데 최근은 오히려 국회 문제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오히려 이게 초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선 후퇴든 뭐든 간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저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사회 경제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통령과 분담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예, 예. 원래 초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원 집정부제라든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할 때는 그런 관점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대통령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그걸 나눠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정 운영에서 상당히 손을 떼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했던 것이지 무슨 외치 분야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맡기는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 양상을 얘기했던 거 아닌데 그게 많이 제기돼 가지고 뭐 여야 간에 좀 입지름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 원장님 말씀은 이미 이선 후퇴라든가 거국 중립 내각 얘기는 물 건너갔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퇴진하느냐 그 얘기만 남았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아닙니까? 이선 후퇴도 있는데 전에 이선 후퇴의 경우는 거국 중립 내각 같이 구성하는 것과 맞물려서 그 한 궤로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일단 더 중요하게 중심을 두고 봤던 것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와 거국 내각 여기에 초점을 두고 봤었는데 네. 현재는 오히려 먼저 해야 될 것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에 국정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우선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를 정해주는 것이 뭐 퇴임을 하든 하야를 일정에 따라서 하든 아니면은 하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기 국정 운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든가 이것을 먼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퇴진을 하든지, 그러니까 아니, 물러나든지 아니면 이선 퇴진이라는 것은 군통수권이나 뭐 외교가까지도 다 권한을 다 넘겨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 분담, 내치와 외치의 역할 분담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니라 예. 역할을 어쨌든 간에 최소화하는 게 되겠죠. 최소한 어떤 역할을 그렇기 하나요?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선 후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이선 후퇴일까 이게 좀 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일단은 대통령이 사전에 정치 일정에 따라서 일정한 역할은 하고 하야 약속을 퇴진 약속을 하는 것이 조금 질서에 온 뭔가 대통령의 하야와 네. 전국 진행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 엄밀하게 같습니다. 얘기하면 이선 퇴진이 아니라 퇴진하는 거죠. 시간차를 두고 퇴진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서 원장님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아직까지의 뭐 절대적인 퇴진을 하라, 이런 사퇴를 하든지 사임을 하든지 하야를 하고 그럼 헌법에 따라서 60일 내에 재선거를 치르자 이런 주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제 야당이 네 가지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특검을 받아라. 그건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를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받아라.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수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관건이 내린 게 이선 후퇴와 거국 내각 이야기입니다. 이선 후퇴와 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청와대와 협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가 국군 통수권, 그다음 뭐 계엄 선포권, 또 외교 의전 사절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다 총리에게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데 지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책임 총리 그러니까 내각 통할권과 국무위원 재청권과 해임 건의권 이 세 가지 권한을 100% 보장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야당은 이 전제로 해서 대통령과 만나서 협의를 해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야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 있는 퇴진이든지 아니면 질서 있는 관리든지 지금 국가가 되게 경제와 안보가 위기인데 국민들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하야를 한다 이럴 경우에 60일 내에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국정을 정상화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과 청와대가 마주 앉아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상황이 뭐 다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12일 날 이제 집회도 있지만은요. 야당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서 원장 얘기했다시피 야 3당 모두가 지금 집회에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참석하기로 한 상태가 있고 여당도 지금 시간만 가면서 그대로 버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친박 중심의 지도부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없는 한 당이 다른 형태로 쪼개질 가능성까지 좀 보이고 뭔가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 좀 압박을 받고 있고요.
또 트럼프 당선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내후 외환이란 표현보다도 오히려 내환 외후라고 할 정도로 우리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요. 미국의 트럼프 당선에 따른 파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되겠지만은 우리 상황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빨리 대통령께서의 역할이라든가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한 원장님께서는 이미 야권이 그 대통령이 퇴진하든지 아니면 퇴진하지 않더라도 모든 권한에서 군통수권과 외교까지 포함해서 손을 떼는 그것 중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럼 원장님은 그렇지 않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권한을 갖느냐에 대해서 협상이 아직 가능하다고 보시는 예, 입장입니까? 국가적 대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치와 내치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문제이지만은 우리 국내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와 경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정권을 내려놓고 쉽게 말해서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데 국가적 안보 상황이 터졌다 이럴 경우에 과연 누가 군을 통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럴 경우에 만약에 책임 총리,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라고 해서 본인이 군을 지휘하게 되고 또 대통령은 아니다, 내가 지휘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국가적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약간 명백하지 않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야당과 여당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거국 내각이든지 책임 총리든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 입장 셈법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흔히 지적했다시피 지금 이른바 그 잠재적인 대권을 노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이제 강도는 좀 낮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 문재인 대표죠. 물론 이제 내용 자체는 강하게 얘기합니다만 하야라든가 퇴진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얘기하지 않고 있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가 관련된 주변에 자문을 받을 만한 언론분들을 만났을 때도 직접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얘기였었는데 저는 이중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잠재 주자로서 그 문제를 먼저 던졌을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반응은 나올 것 같지 않다. 당장 그냥 그만두게 되면 당신 차례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만약에 향후의 일정에 따라서 중도의 대통령이 중도 하차를 하게 돼가지고 다른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 경우에 그냥 원래 예정대로 차기 5년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예.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체제 변화를 도모하는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는 과도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저는 이런 논란도 충분히 있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4.19 직후에도 바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개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를 하고 나서 개헌을 할 것인지 굉장히 논란이 있다가 개헌을 하고 나서 선거를 치렀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뒀을 때도 차기 선거를 어떤 성격의 선거로 치를 것인가 이 논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건 헌법에 규정된 것 아닙니까? 헌법에 규정이 되니까 그대로 당연히 그만두게 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지만은 다음에 선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 저는 선거 유세라든가 공약을 두고 서로 상당히 경쟁할 가능성이 있고 그 성격에 따라서 정치 세력 간의 이합 집산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과 셈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원장님? 네, 그동안에 그 4.13 총선 이후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홍보 리베이트 사건으로 그리고 새정치를 내세운 그 깃발이 상당히 퇴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본인의 존재감과 선명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앞장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본인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께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서 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천명하면서 예. 퇴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청와대가 꺼내들 수 있는 다음 카드가 있다면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현재까지는 청와대에서는 그다음 대통령께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던 국회가 빨리 주도가 돼가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뽑아달라 이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는 있죠. 네. 청와대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향후의 거치에 관해서 뭔가 입장을 정리해주는 그것 말고는 지금 야당이라든가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호응하는 조치는 없을 것이다. 예. 만약 이대로 가면은 민심만 격화되고 야당과의 충돌도 격화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러면 야당은 그 다음에 수순은 결국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탄핵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서 원장 지적했다시피 조금 당장은 탄핵이 어렵다고 한 이유가 탄핵의 조건으로서 헌법에는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탄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내부에서 봤을 때 사법적으로 헌법 위반했다거나 법률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봤을 때 헌법이라든가 법률에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탄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합당하냐는 최종으로 이제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대통령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른바 이선 후퇴 방향으로 정리해 주지 않는 한 민심도 더 악화되고 국회에서 더 충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 최소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다 내려놓는 사실상 좀 그래야 그렇다고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내든 국제적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라고 나섰을 때 얼마나 모양이 우습겠습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저는 그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서 원장님. 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를 이제 거의 다 썼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의 사과를 했고 또 인사권도 다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이 일단 하실 수 있다면은 이 모든 의혹과 또 앞으로 추가로 제기될 의혹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국민 앞에 일단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 진정성이 정말 받아들여져야만이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야와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친 문제에 관련해서 일단은 어느 선이 2선이 될지 3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정에서 2선으로 물러나가지고 본인이 뒤에서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대신에 국회가 이 사태를 수습하고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조치가 카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자체가 사실 조금 불투명해진 상황이 됐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제3지대 합류 뭐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반기문 총장 상당히 오히려 입지는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여야를 넘어서서 후보감이라고 얘기됐다가 지난해부터는 이제 당연히 여권으로 갈 가능성이 됐고 특히 이제 친박이 반기문 총장을 옹립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요. 친박이 옹립하는 쪽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 친박이라든가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반기문 총장도 계속 선두를 달리던 지지도가 지금 2위로 계속 미끄러져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기문 총장 스스로도 정치적인 행보에 관해서 내년에 귀국했을 때 국내 정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점에서는 반기문 총장은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입지는 어려워졌는데 큰 틀에서 여러 세력이 연합해서 형성하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닌 나머지 신념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행보를 모색해볼 여지도 있지 않는가. 단지 여권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3지대 관련해서 행보를 좀 모색해볼 여지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 3지대가 현실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체제 변동이라든가 개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여당과 야당이 있는 3지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3지대가 형성됐을 경우에 상당히 연합군적인 성격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는 독자적으로 확실하게 대세를 잡고 있다면 나머지 세력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뭔가 체제 개편, 개헌 등과 맞물려 가지고 연합군적인 성격을 띠고 그 내부에서 뭐 한 사람이 나온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 보여드린 갤럽 조사에서는 오늘 뭐 소폭입니다만 반기문 총장이 1위로 나왔고요. 자,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다음 여권 후보로 자리매김되면서 약간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인데 오히려 이 위기가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새누리당이 이렇게 국민의 비판과 비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쇄신된 또 개혁된 어떤 보수 정당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커진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이 제대로 검증된 지도자가 누구인가 이런 능력과 인물적인 측면을 봤을 때 공직자 출신으로 또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한
이런 캐리어와 능력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훨씬 더 호소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뭐 그저께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가 됐는데 그렇게 미국도 변동이 심한데 이 변동성, 불확실성을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건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이건 아니면 뭐 새로운 여당이건 여당 후보로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역대 선거를 보면 제3지대 제3 후보로 성공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그 진보 정당으로 가든 아니면 보수 정당으로 가는데 지금 진보 정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본다면 문재인이라는 상수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에 안철수, 뭐 손학규 이런 후보들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여권에서는 두드러진 후보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쪽에서는 만약에 쇄신과 개혁을 전제로 한다면은 네. 오히려 반 총장에게는 큰 기회가 쉽게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김 원장님한테 이른바 제3지대가 만약에 만들어지고 반 총장이 거기에 합류했을 경우, 그다음에 합류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냈을 경우 그 제3지대 후보가 대선에서 상당한 득표를 하거나 또는 당선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말씀하신 것이 3지대가 두 세력이 확실하게 있는 가운데 형성됐을 때 그런 3지대가 아니라 네. 문재인 대표를 나머지 세력의 경우에는 연합군적인 성격을 가지고 1대1 대응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3지대가 아니군요, 사실상. 네,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만약에 현재의 새누리당이 확실한 주자를 가지고 있다면 반기문 총장이든 누구든 확실한 주자를 가지고 있다면은 문재인 대표 또 새누리당 후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제3당인 국민의당 후보 이런 양상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어느 쪽도 지금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력은 연합군적인 성격으로 이합집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게 사실상 범보수 같은 성격이 되는데 거기에 국민의당 등등이 다 거기에 같이 같은 텐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중간적인 성격이 강한 분들이 대개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컨대 안철수 후보라든가 네. 그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 상당히 그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존의 보수 진보 개념이라든가 여야 개념이 아니라 판을 새로 짜자. 그래서 7.1공화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의 확실한 주자를 빼놓고는 되게 뭔가 새로운 틀로 가는 가운데 이합집산의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친박계는 빠지겠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대개 그 부분 얘기하는 것이 양극단을 가져왔던 친 무슨 세력들은 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지난 수요일 날 9일 날 제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네.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국민의당도 연합군의 한 세력으로 같이 포함할 가능성이 있나라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그러면 친박계는 따로 후보를 낼까요? 네, 이제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건데요. 네. 만약에 새누리당이 친박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당내의 수습이 된다면은 아마도 이 새누리당이 이름과 로고와 색깔을 바꾸고 또 정강 정책을 일부 수정해서 중도 보수화되면서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친박 이외의 비박계가 탈당을 할 경우에는 친박 한 30-40명이 남아서 거기서 독자적인 후보를 내겠지만 결국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면 네. 마지막에는 어떤 승리 가능성 있는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치적인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